우리나라 삼국지. 제59부 겸익의 천축국전. 서력 526년 성태왕 4년, 불법을 구하기 위해 천축국으로 떠났던 성녀 겸익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백제로 돌아왔다. 새로운 유를 구해오라는 무령태왕의 명을 받고 웅진성을 떠난 지 꼭 14년 만이었다. 성태왕은 겸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성 밖으로 마중을 나갔다. 깃털로 장식된 깃발이 앞서고 악대가 뒤를 따르며 북과 피리를 연주했다. 한동안 기다리다 보니 저 멀리서 겸익 일행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성태왕은 얼굴이 환해지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에서 시립해 있던 대신들과 시위들도 덩달아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무리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을 때 겸익이 수레에서 뛰어내려 태왕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다. 겸익은 태왕의 앞에 이르자 허리 숙여 합장을 했다. 태왕 폐하께서 이렇게 친히 납시다니 소송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래, 수만리 먼 길을 다녀오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소? 폐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무 탈 없이 다녀올 수가 있었사옵니다. 긴 여정으로 인해 지칠만도 하건만은 겸익의 얼굴은 생기가 넘쳐 흘렀다. 선태왕께서 무사히 돌아온 대사를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소? 불법을 구해오라고 겸익을 보냈던 무령태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무령태왕은 고구려와의 여러 차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백제의 전성기 시절이었던 근초고왕 때를 연상시킬 만큼 국력을 회복했으며 탐나와 가야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그러고 나니 도성을 중심으로 중앙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새로 편입된 백성들 사이에 결속이 필요했고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제가 필요했다. 무령태왕은 불법의 율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했다. 불교의 율은 단순히 성녀의 규율과 통제만이 아니라 대중을 교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백제의 불교는 서력 384년 침유왕 원년 9월 호성 마라난타가 진에서 건너와 처음으로 포교를 시작했고 이듬해 남한산에 절을 짓고 10여 명의 성녀를 배출할 정도로 융성했었다. 하지만 침유왕 사후에는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백제불교의 율 역시 서국에서 번역한 광율에 머물고 있었다. 무령태왕은 백제의 실정에 맞게 불교를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율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를 구하기 위해 불교의 본산인 천축국으로 사람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무령태왕은 흥륜사의 젊은 학생인 겸익을 불렀다. 겸익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여 어떤 학문이든 통하지 않는 바가 없었고 불법의 정진함에 있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태왕은 불교의 변형을 위해서는 이런 패기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승려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령태왕으로부터 천축국으로 가서 불법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은 겸익은 두려움 없이 나섰다. 불교의 본산으로 가서 불법의 참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승려들의 일생일대의 소망이었다. 겸익이 자신에게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마다할 리가 없었다. 겸익은 때마침 양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따라 기벌포에서 배를 탔다. 기벌포를 출발할 때는 순풍에 돛을 달고 서해안을 따라 남진한 다음 탐나의 서부를 통과하여 황해 남쪽 바다를 건너 양으로 향했다. 기벌포를 떠난 지 열흘째 되던 날, 겸익은 양나라 수도 건강에 닿았다. 겸익은 건강에서 1년을 치루하며 양나라 승려들과 친분을 쌓고 불법을 공부했다. 그 후 다시 해상무역을 하는 백제 상인들의 배를 얻어 타고 번우, 오늘날의 광저우에 도착했다. 백제 상인들은 인삼, 과하마, 도라지, 건미역, 약초, 삼배, 비단, 황칠수, 알료 등과 같은 특산물과 황금색 갑주와 명광경, 화살촉, 의장용 도끼 등과 같은 철제 무기류 등을 양나라에 팔고 돌아오는 길에 은괴, 약초, 고약, 보리쌀, 낙타와 돼지 등을 싣거나 동경이나 금포 등과 같이 지배층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사오기도 했다. 초기의 백제 상인들은 서국과의 교역만 했었는데 백제 상품이 정교하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기 시작하면서 부남국을 비롯한 권륜의 여러 나라들도 직접 백제와 통상하기를 원했다. 이로써 백제의 상인들은 권륜으로 통하는 교역로를 개척했다. 겸익이 탄 배는 번우에서 곧바로 백제로 회항하지 않고 권륜으로 갈 계획이었다. 마침 천축국으로 떠날 작정이었던 겸익은 상인들과 함께 권륜으로 가기로 했다. 백제 상인들은 번우에서 일을 본 후에 해남도 동쪽에 있는 주해주로 가서 물과 식량을 실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닷새를 항해한 끝에 참파 왕국, 오늘날의 베트남에 닿았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사흘 동안 장사를 한 다음 부남 왕국, 즉 베트남 남부 크메르로 출항을 했다. 부남 왕국에 도착한 백제 상인들은 남아있던 약초와 화살촉을 비롯한 백제 물품과 양나라에서 실은 도자기를 모두 처분하고 나서 상아와 루비, 진주를 비롯한 보석류와 악어, 공작새, 그리고 열대의 견과류들을 잔뜩 싣고 회항 준비를 했다. 이들은 원래 싱가파, 즉 싱가포르를 거쳐 사자국, 스리랑카까지 항해할 계획이었으나 참파와 부남 왕국에서 물건을 깨끗이 처분했기에 항로를 바꾸어 돌아가려 했다. 겸익은 천축국으로 가야 했으므로 이곳에서 상인들과 헤어져야 했다. 겸익이 서운해하자 상인들은 해마다 2, 3회 정도 다마리 제국, 인도 겐지스강 하구까지 항해를 하니 당장은 사자국의 배를 이용해 천축국으로 가고 훗날 백제로 돌아올 때는 모국선을 이용하라고 일러주었다. 겸익은 상인들과 작별한 후 사자국 선박에 몸을 싣고 동천축국의 다마리 제국으로 향했다. 겸익이 탄 배는 부남을 떠난 지 엿새 만에 싱가파에 닿았다. 그리고 싱가파에서 닷새를 쉰 다음 불서국, 수마트라 섬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원주민들과 충돌이 생겨 사자국 상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국의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겸익은 원주민들의 통나무배를 얻어 타고 천신만고 끝에 니코바르 제도에 있는 파국나람주에 닿았다. 겸익은 이곳에서 근 보름을 수소문한 끝에 여행이 다마리 제국의 상선을 얻어 타고 사자국을 경유해서 다마리 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건강에서 1년 동안 치료한 것을 제외하면 백제를 떠나 다마리 제국까지 가는 데 걸린 총 항해 일수가 5달이 되는 셈이었다. 겸익은 다마리 제국에서 천축국까지는 육로로 걸어갔다.
천축국에서 10여 년간의 구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겐지스강 하구에서 무려 6달씩이나 백제상선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하지만 결국 백제상선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다마리 제국의 선박을 얻어 타고 14일이나 걸려 사자국에 당도했다. 겸익은 다행히 그곳에서 백제상선과 만날 수 있었다. 10수년 만에 만나는 고국의 상인들은 겸익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자국을 출발한 백제상선은 겸익이 10여 년 전에 거쳤던 항로를 거슬러 항해했다. 온갖 고생 끝에 겸익은 무사히 백제의 기벌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겸익은 서력 512년 무령태왕 12년 4월에 기벌포를 출발해서 천축국에서 10년 넘게 구도 활동을 하고 14년 만에 백제로 돌아온 것이었다. 무령태왕을 생각하니 성태왕과 겸익의 눈시울이 동시에 붉어졌다. 하지만 겸익은 곧 감정을 추스르고 성태왕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선태왕께서는 누구보다 불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옵니다. 분명 극락왕생하시리라 믿사옵니다. 짐의 생각도 그러하오. 이때 겸익의 뒤에 서 있는 이국적인 외모의 승려가 태왕의 눈길을 끌었다. 저 스님은 어떤 분이시오? 태왕의 물음에 겸익은 겸연쩍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소승이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와 폐하를 배우니 너무 기쁜 나머지 예를 잃었사옵니다. 이 스님은 제가 천축국에서 머물던 나란타사의 베달다 삼장 법사이옵니다. 우리 백제의 중생들에게 몸소 불법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왕림해 주었사옵니다. 겸익의 소개를 받은 베달다 삼장 법사는 경건한 태도로 성태왕에게 합장을 했다. 태왕 폐하의 명상은 익히 듣고 있었사옵니다. 이처럼 직접 뵌 것만으로도 소승에게는 무한한 광영이옵니다. 성태왕은 무령태왕의 뜻을 이어 널리 불법을 권장하고 불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천하의 성녀들 사이에서 전륜성왕이라 칭송을 들을 만큼 존경을 받았다. 베달다 삼장법사는 갈색 피부와 어울리는 짙은 눈썹과 형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법사께서는 미혹한 중생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십시오. 태왕은 베달다 삼장법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도성으로 돌아온 성태왕은 겸익을 흥륜사에 머물게 하고 천축국에서 가져온 아담장과 오율문의 번본을 번역하라 명했다. 겸익은 성태왕의 든든한 지원 아래 당대 최고의 승려 28명과 함께 역경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은 성태왕의 재위기간 내내 진행이 됐고 결국 율부 72권을 탄생시킨다. 성태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묵과 해인에게 명해 소 36권을 저술하고 스스로 비담과 신율의 서문을 지어 태요전에 보관시켰다. 성태왕이 겸익을 지극히 떠받들고 불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자 좌평 연모를 비롯한 대신들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력들이 득세할까 봐서 불안을 느꼈다. 그래서 연모는 태왕을 찾아가 불교의 폐단을 내세워 간했지만 태왕의 뜻이 워낙 확고부동했기에 별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겸익은 태왕의 총애가 커질수록 주변의 질시와 우려를 한 몸에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겸익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문을 번역하는 일과 율문의 정비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는 베달다 삼장법사와 담소를 나누거나 성방에서 홀로 참선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불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달렸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역경작업도 궤도에 오르자 겸익은 지친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성흥사를 찾았다. 그는 성흥사 중턱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머물면서 수도에 정진했다. 겸익은 아침이면 오두막에서 서너마장 정도 떨어진 바위에서 참선을 했다. 고요한 아침에 눈을 감고 선경을 헤매다 보면 그는 어느새 바위와 합이라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겸익은 기이한 꿈을 꾼다. 겸익이 평소처럼 바위에 앉아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괴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겸익이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니 커다란 새가 날개를 활짝 편 채 날아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부리는 바위라도 쪼갤 듯이 강인해 보였고 펼쳐진 날개의 길이가 5장은 좋게 될 듯했다. 새가 날갯짓으로 일으키는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겸익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겸익이 겁이 덜컥 나서 몸을 피하려고 하자 커다란 새는 괴성을 지르며 겸익을 덮쳤다. 날개의 그림자가 겸익의 머리 위를 시커멓게 뒤덮었다. 겸익은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겸익은 꿈이란 사실을 알고 마음을 놓았지만 무시무시한 새의 잔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겸익은 자꾸 꿈이 상기돼서 여느 때처럼 바위에 나가 참선에 몰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부터는 암자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 후로도 겸익은 밤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려 했다. 같은 꿈이 여러 날 반복되자 겸익은 이를 현몽으로 여기고 꿈속에서 봤던 바위를 찾아 나섰다. 바위 앞에 선 순간 겸익은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어느새 바위가 석불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겸익은 그 순간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 서서 석불을 향해 합장을 했다. 바위가 부처가 되었듯이 그 또한 부처가 된 것이었다.
겸익은 도성으로 돌아와 성태왕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고했다. 성태왕은 이를 상스러운 일이라 여기고 법사 담해에게 명해 석불이 나타난 자리에 절을 세웠다. 성태왕은 큰 새가 날아왔다 해서 그 절 이름을 대조사라 명명했다. 겸익이 역경을 통해 계율을 새롭게 정비하자 백제불교는 다시 활기를 띠고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방에 드날리니 외에서도 사람을 보내 불법을 청했다. 겸익은 이제 자신이 속세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담해를 자신의 성방으로 불렀다. 담해는 귀족의 자제로 일찍이 불법의 뜻을 두어 출가를 했고 그 궁량과 예지가 남달라 태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담해는 겸익을 스승으로 여기고 유를 배웠는데 그 성취도가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겸익 또한 그를 함께 불법을 논할 수 있는 도반으로 여기고 있었다. 네, 그동안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돌아보면 미흡하기 이를 데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속세에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소. 나는 이 길로 성홍선으로 들어가 면벽 수도를 할 생각이요. 이제 그대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주려 하니 받아주시기 바라오. 담해는 겸익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소승, 대사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불법을 전파하는데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대를 믿소. 그리고 조만간 폐하께서 왜 불법을 전하시려나 보. 천하 구석구석까지 불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대가 애써 주구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자의 소임이 아니겠습니까? 겸익은 담해에게 뒷일을 맡기고 궁으로 들어가 성태왕께 작별을 고했다. 태왕은 겸익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각오가 굳센 것을 보고 만류할 수 없었다. 성태왕은 겸익을 위해 만조백관을 모아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밤이 되어 흑륜사로 돌아온 겸익은 베달다 삼장법사의 처소를 찾아갔다. 베달다 삼장은 시간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독경에 여념이 없었다. 겸익이 방으로 들어서니 베달다 삼장이 심상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 떠날 준비는 다 끝내셨소? 준비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구려. 그나저나 대사께서 떠나시면 소승 척척해서 어찌합니까? 겸익은 새삼스럽게 이국의 성녀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세월을 거스를 수 없었는지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그러고 보니 그가 백제에 온 지도 언 10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 포교를 위해 백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는 어느새 백제 사람이 다 되어 있었다. 대사께서야 늘 중생들을 위한 일로 분주한 분이 아니십니까? 어디 적적할 새가 있으시겠습니까? 겸익은 농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가에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도반을 향한 깊은 정이 묻어 있었다. 부디 성불하십시오. 겸익은 이 한마디를 남긴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배달단은 겸익의 뒷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중얼거렸다. 나무아미타불. 겸익은 밤을 도와 남들의 눈을 피해 도성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췄다. 성태왕을 비롯해서 겸익을 아는 지인들은 성흥산 대조사로 사람을 보내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등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결국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겸익이 성불하여 불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았다. 서력 531년 고구려 안장태왕이 죽었다. 백제의 성태왕은 고구려의 국상이 난 틈을 이용해서 요소 공격을 준비했다. 이때 안라국에서 사신이 와서 국제회의의 개최를 알리고 참가해 줄 것을 청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신라가 무단으로 타키탄국을 점령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성태왕은 이번 회의가 남방에서 백제의 권위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겼다. 태왕은 요소 공격을 잠시 뒤로 미루고 대장군 윤기와 달솔, 만화갑배, 마로 등을 대표로 안라성에 파견하면서 1000여 명의 군사들도 함께 딸려보냈다. 이들은 윤기 휘하의 정예병들이었다. 성태왕은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백제의 위용을 보이고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 생각이었다. 백제의 대규모 대표단이 안라성에 도착하자 안라국왕 한물명은 겁이 났지만은 내색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했다. 회의가 열리는 안라성에는 신라와 외의 대표들이 이미 당되어 있었다. 이 당시 외는 안라국과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안라국의 입장을 후원해주기 위해서 건강모야신을 비롯한 대규모의 사신단을 파견했다. 그에 비해 신라는 타키탄국의 신라 편입을 자발적인 것이라 주장해왔고 친신라 성향의 대가야를 가야 지역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라 회의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찬, 철부나 대장군, 이사부 등 고위급을 파견하지 않고 몇 단계 아래인 부지나마레나 하나마레 같은 남하급을 파견했다. 한물명은 각국의 사신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이번에 회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에 신라가 타키탄국을 점령한 것은 참으로 무도한 행위입니다. 우리 안나는 가야 연맹을 대표하여 신라에 엄중히 항의를 하고 여러 나라들의 중지를 모아 이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신라의 사신인 부지나마레가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탁순국이 무례하게 우리가 파견한 사람을 내쳤기에 우리는 그를 응징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였던 것이요, 이는 대가야 왕께서도 동의하신 일이요, 그 와중에 평소에 우리나라를 흠모하던 타키탄국의 왕이 스스로 나라를 들어바친 것이요,
우리가 강제로 타키탕목을 빼앗은 것이 아니거늘 어찌 이를 두고 다른 나라들이 왈가왈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소. 이 말을 듣고 외의 사신인 건강모야신이 알라의 편을 들었다. 타키탄국은 신라군의 위세에 눌려 어찌할 수 없어 나라를 바친 것이요. 그리고 신라가 단지 자신들이 파견한 관리 한둘쯤 쫓겨났다고 해서 그처럼 대규모의 군사를 움직인 것은 분명 딴 뜻이 있었음이 틀림없어. 신라와 알라 양편이 설전을 거듭하며 팽팽하게 맞섰기에 해결책이 쉽사리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이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백제의 사신 윤귀가 나서서 말했다. 이번 일에 신라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미 타키탄국이 신라와 합쳐진 마당에 어찌하겠소. 그러니 이번만은 신라의 타키탄국 영유권을 인정해주고 향후에는 가야연맹의 영토를 침범치 않겠다는 약조를 받는 선에서 매듭 짓는 것이 어떻겠소. 윤기는 웅진성을 출발하기 전에 성태왕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고구려와 맞서기 위해서는 신라와의 동맹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니 되도록 신라의 입장을 지지하라는 말이었다. 알라는 옛부터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뜻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었다. 윤기는 태왕 명의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알라 국왕의 반발은 예상 밖으로 거셌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신라가 타키탄국을 강점하는 것을 지켜만 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오. 만약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신라는 우리 가야를 우습게 여기고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올 것이오. 우리는 신라와 결전을 펼치는 한이 있더라도 연맹국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어. 이때 회의를 참관하고 있던 가야 소국들의 사신들은 이 말을 듣고 감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나라가 신라 위협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는 탁순국의 사신은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 백제 사신 윤기는 알라국의 강한 반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성태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만 했다. 이것은 백제 태왕 폐하의 뜻입니다. 윤기는 지엄한 태왕 명임을 내세워 알라 국왕을 누르려 했지만 한물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알라국이 백제의 중재안을 거부하자 외의 사신 건강모야신은 입장이 난처했다. 알라국을 도우러 오기는 했지만 대국인 백제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건강모야신은 우선은 입을 다물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윤기는 알라국왕 한물명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한물명도 전혀 지지 않고 그의 눈빛을 맞받았다. 한물명은 대가야를 밀어내고 가야연맹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절박한 희망에 온몸을 맡기고 있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의견을 조율했지만 워낙 알라와 신라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숙소로 돌아온 후에 날이 밝으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알라국에서 준비해놓은 숙소로 든 윤귀는 만화갑배 마로 등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오늘 보니 알라국의 입장이 매우 강경한 것 같소. 아마도 이번에 자신들의 영향을 과시해서 가야연맹의 맹주로 인정받으려는 것 같소. 그러니 말로 해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요. 마루 장군은 당장 성안에 머물고 있는 군사들을 무장시킨 후에 신호를 기다리시오. 건방진 알라국을 눌러야만 우리 백제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어. 마론 명을 받고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달려갔다. 이때 백제 사신의 숙소를 정탐하는 자가 있었다. 그는 이 말을 엿듣고 알라국왕 한물명에게 달려가서 고했다. 크게 놀란 한물명은 선수를 쳐서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백제 군사들의 숙소를 포위하고 객관으로 일대를 보내 백제 사신 일행을 잡아들이게 했다.
윤기를 비롯한 백제의 사신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알라 군사들에게 제대로 반항 한 번 못하고 관보로 끌려간다. 윤기 일행이 잡혀간 가운데 숙소에서 공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마로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미 알라 군사들이 백제 군사들의 숙소를 철통같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기는 한물명 앞에 끌려갔지만 기가 죽기는커녕 되려 큰 소리로 꾸짖었다. 감히 대국의 사신을 이리 핍박하고도 무사할성십소! 한물명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윤기를 달랬다. 어찌 감히 대국의 사신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불쌍한 우리 가야 나라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사고 청하려 이렇게 모셨습니다. 윤기는 더는 한물명과 입씨름을 하지 않았다. 자칫하면 이곳에서 헛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윤기는 어쩔 수 없이 한물명의 청을 받아들이고 돌아가기로 했다. 한물명은 백제의 군사들을 나누어 돌려보낸 후에 마지막으로 윤기를 풀어주며 말했다. 이번 일로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를 빕니다. 지금 백제는 고구려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가야를 밀어내고 가야의 맹주자리에 오른다면 백제의 커다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윤기는 왕에게 알라 국왕의 뜻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윤기는 간신히 목숨을 구해 백제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백제의 사신이 알라국 군사의 강압에 못 이겨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의 사신들도 겁을 집어먹고 야음을 틈타 신라로 도망쳤다. 이에 도성의 경비를 맡고 있던 장군 영보가 달려와 한물명에게 아뢰었다. 신라 사신들이 털어놨으니 쫓아가서 잡아오겠사옵니다. 그러자 한물명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럴 것 없다. 우리는 백제와 신라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가야의 형제국들에게 신망만 얻으면 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었으니 그냥 보내주거라. 이렇게 해서 알라 회의는 알라국의 이름을 한껏 떨치게 해주었다. 그 후 탁순국을 비롯한 가야의 소국들은 속속 대가야를 버리고 알라국을 맹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백제 성태왕은 알라에서 돌아온 윤기의 보고를 받고 대로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군사를 일으켜 알라국을 응징하고 싶었지만 북방의 고구려가 걱정이 돼서 쉽게 움직일 수도 없었다. 성태왕은 냉철하고 영특했다. 자칫하면 양편에서 협공을 당할 무모한 일을 벌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고구려에서 안장태왕이 갑자기 죽고 안원태왕이 등극하면서 내분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구려는 당분간 국내의 문제를 수습하느라 외부로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이는 분명 하늘이 백제를 돕는 것이었다. 북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 백제의 성태왕은 대장군 윤기에게 군사를 주어 알라국을 치게 했다. 윤기는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섬진강을 건넜다. 그의 군대는 하동을 건너서 남강을 따라 걸탁성으로 진격했다. 걸탁성은 알라국과 서방의 제국들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다. 걸탁성주는 급히 도성으로 백제군의 침입을 알리고 방비태세를 갖추었다. 급보를 전해들은 알라국왕 한물명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뜻밖의 백제가 공격을 감행해 옴으로써 외교를 통해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려던 한물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물명은 백제군을 대적할 방법을 궁리했다. 알라의 군사력만으로 백제군을 상대하는 것은 하룻강아지가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격이었다. 한물명은 먼저 알라성에 와 있던 외의 사신 모야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모야신은 흔쾌히 승낙을 하지 못했다.
이 일은 신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국에 연락하여 윤허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모야신은 외왕이 절대 군사를 보내지 않을 것을 알았다. 외의 입장에서는 모국인 백제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 비록 알라와 교역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수백 년 지속되어 온 백제와의 긴밀한 유대를 끊을 수는 없었다. 만일 외가 한쪽을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백제가 아니라 알라국이었다. 다급해진 한물명은 신라에까지 사신을 보내 구원군을 요청했다. 하지만 알라국의 태도에 심기가 상해 있던 신라가 선뜻 군사를 보내줄리 만무했다. 물론 신라 입장에서 백제가 가야 지역에 세력을 뻗치는 것이 달가울 리는 없었지만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맞설 수도 없었다. 더구나 법풍왕은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금관국과 탁순국을 수중에 넣을 계책을 꾸미고 있었다. 한편 걸탁성주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초조했다.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성에서 구원군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백제군은 연사흘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백제 군사들이 쏘아올린 화살과 바윗돌에 맞아 많은 성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들도 넘쳐났다. 백제군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납게 공격을 퍼부었다. 잠시 백제군이 물러간 틈을 타서 걸탁성주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다. 이 상태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듯하오. 이미 남쪽과 서쪽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화살은 바닥이 나서 더군다나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어. 오늘 중으로 구원군이 오지 않는다면 성민들 모두 전멸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오. 아무래도 항복을 해서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지 않겠소? 부장 요함이 의견을 냈다. 소장이 보기에 도성에서 구원군이 오긴 어렵습니다. 이대로 계속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다른 장수들도 한 줄기 희망을 얻은 표정으로 이에 동조했다. 항복하기로 의견이 모아지자 걸탁성주는 군사들을 시켜 성의 각 방위에 백기를 내걸었다. 백제 장군 윤기는 이를 보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걸탁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했다. 잠시 후 성문이 열리더니 걸탁성주가 밖으로 나와 바닥에 엎드려 항복을 청했다. 윤기는 걸탁성주를 일으켜 세워 함께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윤기는 걸탁성을 접수한 후에 곧장 군사를 이끌고 알라성으로 나갔다. 걸탁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알라국왕 한물명은 공포에 휩싸였다. 외에 사신 모야신은 백제가 알라성으로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라성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신복들을 이끌고 밤을 놓아 탁순국으로 달아났다. 한물명은 신라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데다가 모야신마저 사라지자 더는 싸울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백제군이 알라성 앞에 당도하자 한물명은 성문을 활짝 열고 윤기를 맞아들였다. 윤기는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로 한물명의 인도를 받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윤기의 호위 장수들은 혹시 한물명이 잔꾀를 부리지는 않을까요? 칼에 손을 얹은 채 긴장을 풀지 않고 뒤를 따랐다. 관부에 들어서자 한물명은 윤기를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바닥에 꿇어앉았다. 지난 날에는 그리 당당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오? 윤기의 말투는 잔뜩 뒤틀려 있었다. 한물명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지난날 소인이 대백제국의 위용을 제대로 몰라보고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윤기는 한물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동안 노여웠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윤기는 한물명을 일으켜 세운 후 침소로 물러나 있게 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해 알라국 군사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성안의 일이 마무리되자 윤기는 성 밖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들에게 진을 치게 하고 도성으로 전령을 보내어 승전보를 알렸다. 알라성을 점령하고 한물명을 잡았다는 소식을 접하자 성태왕은 크게 기뻐하며 달솔 마로에게 전지를 내려 알라성으로 보냈다. 달솔 마로는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쏜살같이 말을 달려 알라성에 도착했다. 태왕 폐하께서 장군의 공을 크게 취하하셨습니다. 장군이 아니었다면 알라국을 이처럼 빨리 굴복시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폐하의 명을 전하겠습니다. 알라국왕 한물명은 짐을 능멸하고 대적한 죄로 볼 때에 차명을 당해야 마땅하나 오랫동안 짐에게 충성을 바친 점을 고려하여 그 자리를 보존케 한다. 앞으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장군 윤귀는 걸탁성에 주둔하며 알라국을 비롯한 주변 여러 소국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주력하라. 윤기는 명을 받들어 한물명을 풀어주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나서 군사를 이끌고 걸탁성으로 물러났다. 이로써 알라국은 다시 백제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고 더불어 주변 가야 소국들도 백제에 복속하게 됐다. 이때 알라국을 떠났던 외의 모야시는 탁손국으로 넘어와 탁손국왕 아리사 등을 만나고 있었다. 아리사 등은 모야신이 전한 말을 듣고 백제의 세력이 가야의 남부지역 전역으로 손을 뻗치고 있음을 알았다. 아리사 등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모야신에게 물었다. 신라와 백제의 움직임으로 볼 때 언젠가는 이곳으로 쳐들어오지 않겠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합니다. 먼저 양국의 사신을 보내어 싸움을 말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유도하십시오. 외의 입장에서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다. 대국들이 싸우는 틈에서 힘이 약한 외가 처신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이들의 전쟁이 길어지면 외의 교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 모야시는 어떻게 해서든 삼국이 무모한 전쟁으로 내달리는 것을 막아야 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모야신의 말을 듣고 아리사등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아리사등은 교섭의 전권을 모야신에게 맡겼다. 모야신은 먼저 신라로 가서 법풍왕을 아련했다.
탁순국은 예전부터 신라를 상국으로 여겨왔사옵니다. 지난날의 실수는 널리 눈감아 주시고 이번 탁순국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이번 회담은 삼한 지역의 평화와 안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버풍왕은 모야신의 말을 듣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백제가 이미 알라국을 비롯해 가야 서남 지역을 손에 넣지 않았는가?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탁순국까지 손을 뻗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두 나라가 아무리 평화를 노려봤자 결국 소용없는 짓이다. 내 탁순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신을 보내기는 하겠으나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모야신은 신라가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발길을 돌려 백제로 향했다. 백제의 영토 확장을 중지시키고 회담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성타왕은 모야신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제 알라국을 제압하고 탁순국을 노리고 있는데 평화회담을 가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모야신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모야신으로부터 회담 결렬 보고를 받은 탁순국왕 아리사도 살얼음을 디디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출연 이완호, 이종구, 탁원재, 황일청, 황윤걸, 유만준, 김태웅, 김익태, 문관일, 안장혁, 박영화, 원호서.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59부 겸익의 천축곡전 편이었습니다.